연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강박장애의 치료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박장애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생한테 강박장애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아마 모범 답안은 첫째는 약물 치료고 둘째는 인지행동 치료고 그다음에 이제 여건이 허락되면은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겸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로서는 주로 항우울제 중에서도 세로토닌의 선택적인 기량제, 흔히들 이제 SSRI라고 하죠. SSRI가 주된 약물로 쓰이고 그 외에도 항불안제 같은 것들이 많이 쓰인다 이렇게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제 행동 치료가 대세였다가 인지행동 치료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강박장애 치료에도 인지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지치료적인 요소와 행동치료적인 요소가 이제 겸해진 인지행동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된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기는 한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지금 듣는 시청자분들은 뭐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고 잘 이해 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또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는 못하겠다. 아마 이렇게 이제 대답들을 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강박장애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그 강박장애의 치료에 대해서 이제 중점을 두고 강박장애를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오늘 한 시간을 진행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의 이제 큰 제목은 강박장애와 강박성향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분을 하고 넘어갈 텐데 지난 시간 얘기를 잠깐만 반복드리자면은 강박성향이라든지 이 강박성향이 좀 비정상적으로 강화돼서 오히려 이제 생활하는 데 불편을 느끼고 기능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이제 성격 장애다 이럴 때 강박 성격 장애가 되는데요. 요건 이제 강박 장애와 어느 정도의 관련은 있지만 하지만은 이제 다른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따로 질문이 있다면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런 강박 성향이나 강박 성격 장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신의 성격이 완고하고 꼼꼼하고 그다음에 어떤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 또는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다면 그게 이제 강박 장애일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강박 성향이 강화된 강박 성격 장애일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강박 장애에 대해서 이제 치료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강박 장애라는 건 강박적인 사고 그게 이제 자신도 원치 않은 그런 어떤 자기에게 꽂히는 침습적인 생각 또는 뭐 아이디어, 이미지, 그다음에 그런 충동 이런 것들을 이제 강박 사고라고 통틀어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강박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불안이 이제 증대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박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 강박적인 행동은 그다지 적응적이거나 도움이 안 돼서 결국은 헛된 행동을 또 자신한테 오히려 해가 되는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요게 이제 강박사고 불안, 강박행동으로 이루어진 강박장애의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강박증이라는 것, 어떤 강박적인 생각, 그다음에 강박적인 행동은 원래는 순기능적인 이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강박 증상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내 손에 뭐 이렇게 먼지라든지 더러운 오물이 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강박적인 행동으로 씻게 되겠죠. 그다음에 문을 제대로 닫았는지 혹은 뭐 가스불이 꺼졌는지 이런 거를 꺼진 것 같기는 한데 또 의심이 들고 그런 경우에는 확인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일인 경우에는 더블 체킹을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위험으로부터 방지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장 장애라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DSM 진단 체계에서는 강박 장애는 아니고요. 이제 강박 관련된 장애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저장하는데 그 저장하는 게 이제 쓸데없는 물건들이 너무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질병이고 그다음에 뭐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겠지만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조류라든지 또 쥐 같은 설치류들 보면은 기근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뭐 사자처럼 어떤 최종 포식자는 자기가 원할 때 사냥을 해서 먹을 수 있지만 이런 동물들의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동물의 환경 때문에 먹을 거를 둬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저장을 하는 것도 사실은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순기능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진화적이라는 뜻이 뭐냐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의지라든지 학습에 의해서 이런 행동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진화적인 행동은 그 행동의 기반이 DNA에 써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이런 강박적인 생각 자체 혹은 강박적인 행동 자체가 원래는 개체가 잘 살아갈 수 있게 위해서 생물학적으로 이미 이제 각인이 되어버린 이런 행동 패턴이지 그게 병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화라는 게 DNA에 기초를 두기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로서나 아니면 뭐 심리적으로나 해석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이제 생물학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강박장애라면 조금 더 생물학적인 치료,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도 물론 중요하고 또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생물학적인 치료, 뭐 쉽게 얘기하면 약물이 되겠죠.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약물을 적절히 사용하는 게 실질적인 의미에서 강박 행동을 치료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박장애라는 건 이러한 순기능이 과도해질 때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한다. 뭐 이렇게도 사실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씻는다는 게 이제 현대 사회, 그러니까 오염이 있으면 씻는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코로나 때 열심히 씻었죠 저희들이 열심히 씻었는데 위생을 청결하는데 더욱더 신경을 쓰고. 근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코로나를 종식시킨 거는 우리가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또 열심히 손을 닦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아마 코로나 백신이 없었다면 물론 이제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도 많고 또 이제 아주 긴급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백신이 일반적으로 약품이 허가되는 그런 과정을 좀 압축해서 다소의 위험을 감소하고 그래도 빨리 백신을 투여하겠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있기는 했지만 백신이 없었다면 아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뭐 빨리도 아니죠. 근데 빨리도 아니긴 하지만 백신이 없었다면 이 코로나 사태가 훨씬 더 길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DNA라는 거는 변하기는 하지만 진화에서 변하기는 하지만은 아주 빠른 세대 안에 몇 세대 안에 변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아주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씻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어떤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본능적으로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게 원시인의 삶이다. 이렇다면 현대인이 살아가는 관점은 이런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 간의 밀접한 관련이 좀 느슨해져야 그 안에 여러 가지 문명 이익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또 새로운 사고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측면이 사실은 있죠. 그래서 강박 행동, 그러니까 강박 장애를 치료하는 관점
관점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이런 강박사고와 강박행동 간에 이루어진 순기능적인 측면이 과도해질 때 그 관계를 끊어내는 그런 게 또 강박치료의 큰 원칙이 되겠다.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박장애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강박사고는 이제 더럼이나 감염에 대한 공포고요. 그다음에 할 일을 못했다는 의심, 그러니까 뭐 문을 못 잠갔다든지 또 창문을 열어놨다든지 가스불이 꺼졌는지 확인을 못했다든지 이런 의심에 대한 행동이고, 그다음에 이런 강박사고에 의해서 불안이 생기고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염에 대한 공포는 씻혀서 해결을 하고, 할 일을 못했다는 의심은 체크를 하고 더블 체크를 해서 해결을 하는데,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강박장애 전체의 한 7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요 아래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모호하고 그다음에 이 강박 행동과의 연결이 아주 밀접하지는 않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뭐 뜬금없이 뭐 그다음에 그래야 될 상황이 아닌데 다른 사람을 때리고 싶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흉기를 휘두르고 싶다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본인도 그런 뭐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닌 것 같고 어디서 훅 하고 그런 생각이 날아와서 나한테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성격을 갖는 게 이제 강박사고가 되겠죠. 그다음에 종교적인 생각에는 어떤 뭐 미신적인 생각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독신에 대한 생각, 뭐 예를 들어서 뭐 십자가에 갑자기 뭐 십자가를 부수고 싶다든지, 우리가 설사 그게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어떤 종교에 대한 존중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 이제 인간의 심정에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십자가를 부순다든지 뭐 이런 거는 뭐 도저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생각도 아니고, 또 어떤 사회의 검열이 아니더라도 내 자신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뜬금없이 들어서 그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걸 이제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런 공격적인 거, 종교적인 생각, 성적인 생각이 가장 활발하게, 그러니까 가장 활발해서 물론 본인은 괴롭죠. 그런 게 이제 가장 뚜렷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사춘기거나 그다음에 초기 성년기 이런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 자체도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뭐 쉽게 얘기하면 머리가 좀 덜 여물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발전을 해나가면서 벌어지는 과도기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걸 좀 범위를 크게 해서 생각을 하면 이따 이제 뭐 계몽주의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근대 이전에는 사람들이 생각이 굉장히 매지컬하고 마술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많았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미신에 사로잡힌다든지, 그리고 그 미신에 의거해서 뭐 구술한다든지, 그다음에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끔찍한 그런 어떤 리추얼들을 행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했잖아요. 뭐 마녀 사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요. 근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원시인의 심성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람이 성인으로 이제 키워지면서 어떤 사춘기에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사실은 이런 강박사고도 심하지만 않으면 일시적으로 넘어가는 지나가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치료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공격적인 생각, 종교적인 생각, 성적인 생각, 마술적인 사고, 비합리적인 사고 이런 거는 성인이 된 다음에도 불쑥불쑥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를 강박장애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이런 생각에 너무 사로잡히고
사로잡히다 보면 이 생각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진짜로 이 마술적인 생각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죠. 그런 거에 이제 사로잡히게 될 때 강박장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강박장애를 규정하는 요소는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강박적인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강박장애가 아니라요. 이런 강박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 이런 게 이제 강박장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강박적인 행동은 이런 원치 않는 생각, 이게 이제 강박 사고잖아요. 여기서 이제 대개는 불안해지죠. 근데 불안해진다고 하는데 조금 더 환자들이 느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자면 불안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찝찝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불편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불편한 게 도를 넘어서 도저히 어떻게 그러니까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막연히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 명확한 상황을 좀 이렇게 잘 그려내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뭐 크게 보면 불안이죠. 그리고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은 반복되고요. 아무리 반복돼도 사실은 그 행동이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요게 이제 강박장애의 모습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러우면은 씻고 할 일을 못했다는 의심이 들면 확인을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씻는 경우는 이제 더러움에 대한 공포만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때도 뭐 씻는다든지 또 이런 생각이 들면 이런 생각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숫자를 센다든지 또 일정한 행동을 뭐 4번씩 오른쪽 왼쪽 뭐 위아래로 반복을 한다든지 또 특정한 숫자에 집착을 한다든지 또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리추얼을 행한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을 해서 그런 리추얼을 반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강박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초점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씻는다든지 숫자를 센다든지 이게 단순히 뭐 숫자 세는 강박 행동이고 씻는 강박 행동이다. 그리고 이거는 뭐 더러움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한다. 이런 경우들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데이터로 명확히 드러나는 건 아닌데 임상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런 생각들 때문에 흔히 알려진 이런 강박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건 이런 강박 사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명확한 강박 행동이 이제 생기지 않든지 또는 생겨도 그게 이제 어떤 그 강박 장애 환자분의 어떤 내면에만 막연하게 이제 잠재돼 있거나 본인만 알게 되고요.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 반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되먹여서, 그러니까 뭐 소 같은 경우에는 소화됐던 걸 다시 개원해서 또 다시 이제 소화를 하고 또 개원하고 이런 게 이제 보통 반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생각이 반추하게 되면 사실 이게 강박 행동인지 강박 사고인지가 좀 애매해지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거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는데, 특히 이런 생각들에 의해서 이런 생각들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반복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그럴듯한 설명 또는 대표적인 설명은 반복 강박이라고 이제 정신분석 쪽에서 많이 쓰던 용어인데요. 여기 어떤 정신분석적인 함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 그대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영어로 하면은 repetition compulsion이 되겠습니다. compulsion이 왜 강박장애라는 게 영어로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강박 사고가 아니라 강박 행동이 반복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반복되는 강박 행동은 씻는
찾는 거라든지 확인하는 식으로 눈에 보이는 식의 이런 행동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의 과정인데 그것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드러나서 행동이라고 확인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래서 저런 게 이제 반복되는 강박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저거의 근원에는 저런 어떤 마술적인 사고나 비합리적인 사고가 자신한테 굉장히 무섭고 불편하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생각을 못하고 다른 행동을 못하게 하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저 생각을 반복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비근한 예로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 1만 시간을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사실 반복 강박은 아니고 또 의식적으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헛되이 그런 행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목표지향적으로 그런 행동을 해서 사실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기는 하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이런 부분에도 어떤 반복 강박적인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강박장애라는 게 그냥 아까 강박장애 치료가 뭐냐 그러면은 교과서적으로는 만점 받을 수 있게 쓸 수가 있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좀 델리키트한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좀 미묘하거나 이해하기 어렵거나 또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다른 질환이랑 구분이 어려워지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은 강박장애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좀 이제 답변을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경력 충격도 강박장애 효과적인가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 주셨었던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 정기 경력 치료는 강박장애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강박장애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기 경력 치료는 고려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강박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가 있을까요? 이런 말씀인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들께서 강박 장애를 잘 이해하시면 그 이해를 기반으로 자가 치료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치료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기초를 만들어 드리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아주 심한 강박장애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한번 본인께서 열심히 생각해보고 그 옳은 생각을 지속적으로 실천을 한다면 훨씬 더 편해지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딱 적당한 얘기는 아닌데 강박장애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강박장애 환자분들이라도 본인이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든지 이러면 강박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반적인 어떤 정신 상태나 신체 컨디션을 좋게 이제 지속하는 게 뭐 흔히들 뭐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는 것도 당뇨 치료 잘해야 되고 고혈압 치료 잘해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해야 당뇨나 고혈압도 잘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강박장애의 경우에도 틀림없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기도 하죠. 이게 큰 범위에서는. 그래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방식을 익히고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이제 약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라셀스 뮤직님은 조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 한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을 이따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후반전님도 좀 남겨주시면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약물에 대해서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핏 보니까 아까 윤희님이 길게 질문하신 게 있었는데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뭐 아마 좀
감사하게도 개인적인 말씀을 이렇게 공유를 해주셔서 쉽지 않으실 텐데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대답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랑 연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이제 앞부분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신 거고, 그다음에 남동생이 손을 하루 수십 번씩 씻었는데 지금은 괜찮다. 그래서 엄마에게 손이 더럽다고 혼난 적이 있어서 자기가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 엄마가 돌아오겠다고 생각을 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뭐지 짠한 얘기죠. 짠한 얘기인데 첫째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어떤 캐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남동생이 성인이 돼서는 아닐 거고요. 어려서 저런 증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린애들, 사춘기들이 뭐 쉽게 얘기하면 뇌가 덜 이제 성숙했기 때문에 저런 강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저 말씀하니까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성공한 정치인입니다. 근데 정치인의 행동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정치인 치고 악수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정치인은 한국의 정치인인데 평생 악수를 한 적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악수를 안 한 이유는 옛날에 이제 나병이라는 게 많았어요. 그렇죠. 나병 아시죠? 나병이 많았는데 그 나병 환자랑 악수를 한 적이 있다가 나중에 그 상대가 나병인 걸 알고 굉장히 깜짝 놀라고 그게 이제 자신한테 상처가 돼갖고 그게 이제 평생 가도록 악수를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너무 좀 이렇게 인상적인 내용이어서 오래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게 이제 엄마에게 손이 더럽다고 혼나기 때문에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 엄마가 돌아올 거다. 애들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물론 생각은 틀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그 손이 더럽기 때문에 엄마가 나에게 실망을 하고 도망을 갔다. 뭐 이렇게 애들이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게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폴스 어트리뷰션이다. 잘못된 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잘못 짚는 경우가 되죠. 근데 저게 이제 강박 장애에 있어서 흔히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이제 연관을 짓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의 어떤 생활의 어떤 심리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저게 이제 뇌의 배선이라든지 생물학적인 거로 들어가게 되면, 왜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번 이제 신입생 환영회 때 옛날 이제 신입생 환영회 문화는 뭐 소주를 이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소주를 냉면 사발에 이렇게 마시는 뭐 이런 문화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육개장을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주를 보면 토하는 거 이거는 뭐 이제 뭐 지극히 당연한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런 일이 단 한 번 있었는데 육개장을 먹고도 한 6개월 동안 좀 육개장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 파블로프 컨디셔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개장과 토하는 건 사실 전혀 관련이 없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 육개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소주랑 이제 같이 조건화가 돼 갖고 계속 토하게 되는 이런 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은 그게 컨디셔닝이 돼서 그러니까 손이 더러운 게 이제 엄마가 떠난 거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마음에 남는 거는 오래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어떤 잘못된 귀인, 폴스 어트리뷰션이랑 컨디셔닝이랑 이런 것들이 겹쳐져 갖고 저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문들은 이제 치료의 구체적인 내용들인 것 같아서요.
가지고 조금 더 강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질문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은 좀 개념적인 얘기는 하지만 한 번쯤 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박사고가 중요하겠느냐, 강박행동이 중요하겠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박행동은 없든지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강박행동은 대부분 강박사고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강박행동이 없는 경우에도 그 강박사고의 내용 중에 강박적인 행동이 어떤 정신적인 형태의 운동으로, 그러니까 신체적인 운동은 아니지만 정신적인 형태의 운동, 그러니까 행동이죠. 행동으로 드러나는 이제 내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강박사고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한때는 역사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노출을 시키고 그다음에 반응하는 기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 슬라이드가 나올 텐데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행동에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박 행동을 없애는 거에 중점을 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등장하면서 인지행동 치료에는 인지 치료와 행동 치료를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 치료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강박 행동을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강박사고라는 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신념이기 때문에 그거를 교정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개념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노출시키고 반응을 억제하는 이런 치료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강박사고를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관점에서 이제 아까 제가 치료 방법 중에 크게 대분하면 약물 치료랑 인지행동 치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주 그 거칠게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강박사고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게 생물학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약물을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강박행동을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지행동 치료가 꽤 작동한다. 이렇게 그냥 아주 명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박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약물 치료가 강조돼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제목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강박사고가 강박행동으로 이어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반복 강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잘못된 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조건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취소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리피티션 컨버전 반복 강박이랑 비슷한 용어긴 한데요. 저 이제 정신 분석에서 쓰는 용어인데 자기가 어떤 행동,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아주 파국적인 결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 때문에 뭐 지구가 망할 것 같다든지 가족들한테 큰일이 생길 것 같다든지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취소하기 위해서 근데 한번 해봤던 생각을 취소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뭐 상징적으로 숫자를 센다든지 특정한 행동을 반복 그 횟수를 맞춰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정신분석으로 언두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이제 정신분석에서 쓰는 용어지만 앞서 말씀드린 뭐 리피티션 컨버전이라든지 펄스 어트리뷰션이라든지 컨디셔닝이라든지 이런 거랑 이제 관련된 부분, 관련된 서로 상관된 이런 얘기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신이 어떤 들고 거기에 대해서 구술하는 것도 큰 범위에서는 강박사고를 강박행동으로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게 계몽주의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18세기부터니까 인류 비슷하게 된 지가 한 600만 년 됐거든요. 그 600만 년 중에서 한 200년이 들어서야 더 이상은 강박적인 사고나 강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사실은 조금 좀 오버가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강박적인 사고, 강박적인 행동이라는 게
사실은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모호하고 그다음에 저게 은연중에 굉장히 저런 게 이제 드러내놓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치로 잘 이제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은연중에 저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계몽이라는 게 사실은 잘못된 번역 용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계몽한다는 거 이제 무지몽매함을 일깨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서양에서 저거의 원래 용어의 뜻은 이제 인라이트먼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라이트먼트가 이제 불을 밝히다 뭐 이런 뜻쯤을 될 테니까 저게 이제 얼핏 봐서는 직관적으로 계몽이다 번역하는데 별 뭐 이제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아주 정확하게 그냥 단어 뜻 자체로 살펴보면 저 인라이트라는 거는 어떤 사람에게 무엇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설명이라는 건 정확하고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귀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설명하게 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우리가 옛날에 미신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거. 이게 이제 뭐 계몽주의의 어떤 원칙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인지행동 치료의 어떤 인지치료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인지행동 치료의 요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틀리지 않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요. 인지행동 치료의 어떤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또 사실은 제가 봐도 그 어떤 강박장애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아닌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대상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강박사고 치료해야 되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불안 치료해야 되고 강박 행동을 치료해야 되고요. 이런 이제 끔찍한 이제 회로를 돌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 끔찍하다는 것도 좀 어폐가 있죠. 아주 심한 강박증 경우에는 끔찍하다 못해서 정말 단 몇 분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끔찍하다는 거는 좀 과장이 될 정도로 틀림없이 강박적인 장애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일상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생활을 잘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끔찍하다는 것도 사실 평균적인 의미에서 끔찍하다 이런 의미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힘든 과정을 겪으니까 당연히 또 추가의 불안 증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울 증상이라든지 공황 장애가 병발된다 이거는 조금 오버일 수 있고요. 공황 증상이라는 건 불안 증상이 갑자기 심해질 때 공황 같은 증상이 있다. 패닉 어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으로서 치료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활의 제약들이 이루어지는데 저런 이제 강박사고, 침습적 사고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하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게 생각을 하고 생각에 이끌려서 행동을 하는 존재인데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면 정상적인 행동을 못하고 정상적인 정신활동을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강박 행동이 무한히 반복되면서 또 불안이 해소가 안 되니까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하는데 저게 진짜 끔찍한 경우들이 있죠. 너무 많이 씻다 보면은 화장실을 혼자서 독차지하고 몇 시간씩 씻고 피부가 다 벗겨진 피부에서 감염이 되도록 씻는 그런 심한 강박장애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스펙트럼이 넓다. 이런 거는 한번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노출 및 행동방지요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는 이제 저 사진만 봐도 조금 좀 혐오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틀림없이 있을 텐데요. 저거는 이제 강박사고에 노출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저게 뭐 자기 구두라도 그렇고 남이 구두라면 더 그렇겠죠. 그다음에 어디 진흙탕 같은 데서 온 구두면 더 힘들 거고요. 근데 저분이 이제 영국의 그 강박장애 그룹, 그러니까 강박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어떤 자조 모임 같은 거에 회장 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강박 장애를 좀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 또 치료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식으로 연출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진인데요. 당연히 저런 더러운 게 묻었다는 이런 침습적 사고가 들어오면 불안한 게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 불안은 강박 행동, 그러니까는 저 혀를 빨리 씻지 않는 이런 강박 행동을 못 하게 되면 요게 이제 노출이라는 거 이제 이 구두를 핥게 되는 거 요게 이제 노출이고요. 그다음 행동 방지라는 거는 빨리 얼른 가서 씻든지 뭐 침을 뱉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의도적으로 못 하게 하는 게 이제 강박 행동을 블록하게 되는 행동 방지가 되죠. 그러면 저 불안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데 근데 저 불안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도 저거를 씻지 않으면 불안이 일정 시간만 지나면 저게 이제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시간에 불안 수준이 결국은 이제 불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자기가 견디 있을 정도로 불안 수준이 떨어진다. 이게 전통적인 의미에서 행동요법이고 저러한 행동요법을 이제 노출 및 행동방지요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게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거는 이제 항우울제 SSRI가 출현되기 이전부터 강박 장애를 치료하는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박 장애 원인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요. 뭐 저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강박 장애에 관련되는 뇌의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이 이미 상당히 확실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시상이라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전두엽 중에서도 이제 그 그러니까 오비탈 캐비티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눈이 들어있는 뼈 그 토대 위에 있는 그 부분은 이제 안아전두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전두엽 중에서 앞쪽에 있는 거를 전두엽의 앞쪽이다. 그래서 프리를 써서 전전두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게 기저핵이라고 그래서 저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상 운동을 보일 때 되게 기저핵에 이상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생각이 반복되는 것도 이상한 운동을 반복하는 거랑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개념이 깔려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전전두엽이 특히 이제 이런 기저핵이나 시상에서 이루어지는 강박적인 생각 들을 전전두엽이 적절히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 저게 어떤 회로의 고장이 났든지 아니면 저 해부학적인 구조물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강박 사고가 생기게 되고 그 강박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다소 이제 그 컨디셔닝 되는 조건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강박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럽니다. 근데 왜 심한 강박 사고에 대해서 강박 장애에 이르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명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클로자핀이라는 항정치명 약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페인 독감에 걸렸던 사람들이 아주 심한 강박 증상을 보였던 예로 봐서도 저런 어떤 생물학적이지만 기능적인 이상이라는 아주 해부학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이상이 있다는 것은 밝혀져 있지 않다는 거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신과적으로는 기능적인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총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봐도 약물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 이제 지난번인가 이제 물론 이제 그분 질문은 강박 성향인데 약물을 잘못 써서 자기가 뭐 망했다 이런 이제 댓글을 주신 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강박 성향이 맞다면은 그건 이제 약물 치료가 그렇게 효과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약물 특히 이제 대표적인 약물인 항우울제라는 거는 약물을 장기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어떤 의존성이 생기거나 그다음에 후유증을 남기거나 독성이 있거나 이런 약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강박장애가 아닌 경우에 항우울제를 써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강박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항우울제를 적절하게 SSRI를 적절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슬라이드들은 조금 한번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며칠 나온 지가 며칠 안 된 이런 뉴스긴 한데요.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 아들인데 백악관에 초청돼서 이제 콧구멍을 후비고 이제 대통령의 책상을 이제 수백 년 된, 그러니까 수백 년 아니지만 100년은 넘은 식으로 이제 대통령들이 물려서 썼던 이런 책상인데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거기 이제 자기 코딱지를 묻혀서 저 책상에 문질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사가들 하는 얘기가 저게 이제 트럼프가 결벽증이 있어서 찝찝해갖고 저거로 이제 수리를 맡기고 일시적으로 대체 책상을 쓰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누가 봐도 트럼프가 강박 장애 환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 강박 장애와 강박적인 어떤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물론 전혀 그런 게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거의 구분은 좀 애매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박적인 사고에 집착하지 마라. 강박적인 사고가 널 지배할 거다. 이게 영어 표현을 제가 좀 다소 자극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건데요. 어려운 용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obsession will possess you를 반대로 이제 넘기면 이제 수동태를 만들면 이제 you are possessed by obsession 이렇게 되겠잖아요. 근데 이게 obsession이 크면, 강박적인 사고가 크면 당신이 지배를 당하는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은 당신이 이런 강박적인 사고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진화적으로도 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강박적인 사고를 적절히 컨트롤할 수 있다면, 자기 지배하에 둘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경우에는 강박장애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obsession을 어떻게 줄이고 내 자신의 어떤 강박 증상에 대한 대응하는 능력을 키울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냥 정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저 obsession을 줄이는 방법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약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그다음에 당신 자신이 그런 obsession에 대해서 그거를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경우는 이제 그 강박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돌아가는 메커니즘, 원인을 비롯해서 기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 그게 이제 크게 보면은 인지행동 치료의 그 모든 컴포넌트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식으로 인지행동 치료의 세션에 참여를 하든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집에서 본인 자신의 어떤 강박적인 부분을 조절하든지, 또는 당연히 초심자의 경우는 그게 어려우니까는 인지행동 치료 세션을 가진 다음에 그거를 집에서 계속적으로 실천하는 복습을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저런 부분에서 이제 약물과 인지행동 치료를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뒤에 그 다른 강의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치료에 관련돼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다고 한 걸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박증과 우울증으로 프로작, 그다음에 엘부트린, 부프리온을 같이 먹고 있는데 애한테 물어보니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명쾌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웰부트린이랑 부프로피온은 SSRI는 아니고요. 저게 도파민이라든지 노르에프네프린, 그러니까 부프로피온 경우는 이제 도파민에 조금 더 작용하고, 엘부트린 경우는 노에프네프린, 세로토닌에 작용하고, 물론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근데 강박증에 대해서 표준적인 이론은 사실은 세로토닌이 관여한다는 거고, 노에프네프린이랑 도파민의 경우는 관여를 한다는 어떤 증거가 명확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도파민이라든지 노에프네프린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보면 좀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욕을
그러니까 의욕이 떨어졌을 때 항우울제로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렇게 같이 드셔서 강박증과 우울증이 잘 컨트롤이 된다면 저렇게 쓰면 좋으신데요.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만일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약물을 좀 조절하시되 프로작 위주 또는 다른 SSRI를 써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벽증도 강박이 한 종류냐 이런 건데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뭐가 깨끗하지 않으면 씻는다 이런 거니까요. 어떤 씻는 강박에 조금 순화된 표현이 결벽증이다. 뭐 이런 측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자주 씻고 집에서 변기로 버튼을 눌러 물을 내린다. 잔소리 해도 고쳐지지 않아 그런 보는 척 하려고요. 이런 말씀인데요. 저도 저 의견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아주 심하지 않다면요. 뭐 우리나라 속담식으로 얘기하면 공연히 긁어부스럼 만드시지 말고요. 기다리시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춘기 경우에는 저런 일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은 저게 이제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은 이런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일상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많고 그다음에 불만이 많을 때 저게 어떤 강박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건강을 챙기시고 건강에 대한 그러니까 정신 건강을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활발하게 본인의 학생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 중2 딸님은 저런 일이 있기는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짐작이 되기는 하네요. 그다음에 불꽃님에서는 몸이 아프면 병을 클까 봐 걱정 많이 하고 불안해지고 그다음에 아프지 않을 때도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자주 들고 한다. 이런데요. 좀 뭐 부모 마음이 저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것도 심하지 않다면 저거는 지극히 적응적인 행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강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병이 아니라 저런 강박적인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게 병이니까요.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런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블루레모네이드님이 이제 원치 않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생각나고 멈추지 않아서 특정한 생각들이 제어가 안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공격적이고 성적이거나 정교적인 생각, 그다음에 미신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 그런 거고요. 저게 어떤 씻거나 확인하는 75%에 속하지는 않지만 저런 경우도 흔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강박 행동, 강박 장애 치료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약물을 적절히 사용하고 인지행동 치료적인 접근을 하는 게 강박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일을 반추하며 이야기하는 게 강박사고냐 이런데요. 편집증은 아니고요. 편집증이라는 건 대개는 이제 의심하는 그런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해를 가할 것 같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어떤 피해 사고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게 편집증의 경우니까요. 저거는 이제 편집이라는 말 뜻이 뭐에 자꾸 집착한다 이래서 이제 편집증이라고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정신과적으로 편집증은 그런 데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지나간 일을 반추하는 것도 큰 범위에서는 강박사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지나간 일을 반추하는 게 인간의 본성 같은 거기는 하고요. 또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을 계속 그거를 반복하면서 해결을 해 나가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반추 자체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보람 있는 과정이어야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맞는 방향, 효율적인 수단을 써야 되는 거니까요. 아마 좀 가까운 옆에 계신 현명한 분들이나 또 필요하면 전문가를 찾아서 얘기를 해보시는 게 저게 이제 심하다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정신병제를 올리는 게 강박증에 효과가 있을 거냐 하는데 저희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델리키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강박증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 아빌리파이는 뭐 순한 항정신병 약물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항정신병 약물이고 항정신병 약물은 강박증의 표준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근데 강박증이 도저히 조절이 안 될 때 아빌리파이 같은 항정신병 약물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저게 아주 그 순수한 의미에서 강박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경우는 그냥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 부분은 이제 전문가분이랑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4분이고 시간을 넘겨서 죄송하고요. 아마 11시부터 또 다른 선생님 강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요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